아, 진짜 더럽게 여기 손님들 오는데 이런 꼴을 보여야 돼요? 어서 치우고 가요. 뭐? 이 할망구가 치매가 오셨나? 그런 걸 왜 물어보는 거야? 사랑? 하, 사랑이야 뭐? 돈만 많으면 사서라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뭐 대수야? 오늘의 이야기는 폐지 줍는 할머니를 향한 예비 며느리의 충격적인 말, 그리고 숨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위장된 삶. 그 끝엔 아들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한 어머니의 깊고도 묵직한 사랑이 있었죠. 황혜진 회장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잊지 못할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황혜진입니다. 올해 75살이 되었네요. 저는 현재 미소마켓이라는 전국 체인 잡화점의 회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의 위치에 오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5,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새 살배기 아들 준호를 혼자 키우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시골 작은 마을에서 조그마한 잡화점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손님들 요구에 맞춰 없는 물건은 구해오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며 마을 사람들의 작은 쉼터 같은 공간을 만들었죠. 큰 돈을 벌진 못했지만 준호를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의 부모님께서 마을 외곽에 작은 땅을 물려주셨는데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16되던 해에 그 지역에 큰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갑자기 땅값이 폭등했습니다. 처음엔 그 땅을 팔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유일한 유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준호의 미래를 생각해 결국 땅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게 되었고 오랜 고민 끝에 그 돈으로 제가 평생 해온 일 바로 잡화점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을에 있던 가게를 현대적인 잡화점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도시에 두 번째 지점을 열었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이고 정직하게 장사하니 가게는 점점 번창했습니다. 준호가 대학에 진학할 무렵 저희 미소마켓은 지역에서 꽤 알려진 체인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경영학을 공부해 회사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 덕분에 10년 만에 전국 체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전국에 200여 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는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성공한 사업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시골 마을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던 그 구멍가게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난 1년간 제 삶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가을 지방에 있는 저희 물류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혼자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작은 식당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식당 뒤편에서 폐지를 분류하고 계셨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문득 그분의 모습이 너무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김순자 씨 아니신가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고 우린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눈을 크게 뜨고 제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혜진이? 황혜진이 맞아? 5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순자는 제가 어릴 적 같은 마을에서 자란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 다녔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에 결혼하고 그녀도 다른 지역으로 시집을 가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식당 주인이 놀라 쳐다봤지만 우리에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저를 자신의 작은 단칸방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50년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이야기는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평범하게 살면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괜찮은 직장에 취직한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행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처음엔 참 착한 줄 알았어. 시집 와서 3년 동안은 정말 며느리감 같았어. 근데 그게 다 연기였더라고. 아들이 결혼하고 5년 차, 손주까지 낳고 화목하게 지내던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변했다고 했습니다. 순자가 일찍이 장만해둔 집을 팔아 아들 내외에게 새 아파트를 사주었는데 그 집을 며느리 이름으로 하자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순자는 망설였지만 아들이 설득해 결국 며느리 이름으로 집을 등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순자를 하숙생처럼 대하기 시작했고 결국 집이 좁다는 핑계로 쫓아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편을 들지 못하고 아내의 말만 듣게 되었고 결국 순자는 작은 월세방으로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은 다들 내외 통장에 있었어. 그걸 꺼내 쓰려고 하니 며느리가 막더라고. 아들은 나서지도 못하고. 결국 내가 가진 건 몸뚱이 하나뿐이었지. 그렇게 70대에 접어든 순자는 생계를 위해 폐지를 주워 팔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어 월세 20만 원 내고 남은 돈으로 간신히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똑같이 시작했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다른 결말을 맺다니. 저는 그날로 결심했습니다. 순자를 도와주기로 말이죠. 순자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널 도울게. 처음에 순자는 거절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다며 동정은 받고 싶지 않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매 같은 친구였으니까요. 결국 그녀를 설득해 제가 소유한 아파트 중 한 곳으로 이사하게 했고 생활비도 지원했습니다. 순자는 새로운 환경에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는 5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수다를 떨고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오랫동안 앓아온 심장병이 악화된 것입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순자의 건강 상태는 이미 많이 나빠져 있었습니다. 혜진아, 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그녀의 말에 저는 필사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최고의 병원과 의사를 연결해 주었지만 세월의 무게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3개월 전 순자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직전 그녀는 제게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그 편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아, 내가 폐지를 주우며 살았지만 사실 그동안 모은 돈이 조금 있어.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나처럼 어려운 환경에 놓인 노인들을 위해 써주었으면 해. 나는 내 덕분에 마지막을 행복하게 보냈어. 이제 내가 조금이나마 남을 돕고 싶어. 편지와 함께 통장 한 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엔 1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병든 몸으로 폐지를 주우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순자 할머니 노인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저도 같은 금액을 더해 소외된 노인분들을 돕는 작은 재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삶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순자의 삶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아무도 모르게 허름한 옷을 입고 모자를 눌러쓴 채 폐지를 주우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냉대와 무시 그리고 육체적 고통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죠. 순자가 살아온 삶을 완전히 이해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그 가장자리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실은 제 아들 준호도 모릅니다.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20년 넘게 저와 함께 일해온 비서 박정수 씨뿐입니다. 처음 제가 이 계획을 말했을 때 그의 반응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회장님, 농담이시죠? 정수 씨는 제 눈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정수 씨, 진심이에요. 폐지를 주워볼 거예요. 하지만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누군가 알아보기라도 한다면
언론에 어떻게 보도될지 모릅니다. 회사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변장할 거예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정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모시는 분 중에 이렇게 특이한 분은 처음입니다. 특이한가요? 그냥 친구의 삶을 이해하고 싶을 뿐인데. 죄송합니다만 그건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선단체를 후원하시거나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예요, 정수 씨. 제가 하고 싶은 건 순자의 삶을 직접 경험해 보는 거예요.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로서요. 그래도 회장님, 정수 씨, 제발 도와주세요. 이건 제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일해온 그는 제가 한번 결심하면 좀처럼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데요? 첫째, 제가 항상 멀리서라도 지켜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둘째, 2시간을 넘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셋째, 몸의 이상을 느끼시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정수 씨 약속할게요. 처음 몇 주는 정수 씨가 계속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도 이 특별한 목요일 일정에 익숙해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폐지를 주우러 가기 전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너무 무서웠고요. 하지만 이제는 이상하게도 자유롭다고 할까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폐지를 주울 때마다 순자가 떠올라요. 아직 뭔가를 깨우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저 마음이 편하네요. 정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항상 생각했지만 이번 일로 더욱 존경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전 그냥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에요. 우리는 서로 웃으며 그날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수 씨는 이제 매주 목요일 아침 몰래 저를 도심 외곽으로 데려다주고 저녁에 다시 데리러 옵니다. 처음엔 만류했지만 지금은 묵묵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끔은 제게 물병이나 간식을 챙겨주기도 하고 더운 날에는 작은 휴대용 선풍기를, 추운 날에는 손난로를 준비해주는 세심함까지 보입니다. 약 3개월 전부터는 도시에 있는 빌딩 근처에서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사무실과 가게들이 있어 폐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젊은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빌딩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서미라라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저는 편의점 앞에 내놓은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 하는 짓이세요? 여기 치워요. 당장. 미라의 첫 마디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공손히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버릴 상자가 있으면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아, 진짜 더럽게. 여기 손님들 오는데 이런 꼴을 보여야 돼요. 어서 치우고 가요. 그녀의 말투와 태도는 너무나 무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자의 삶을 살아보기로 했으니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로도 매주 목요일마다 그곳에 갔고 미라는 매번 저를 못 본 척하거나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어떤 날은 여기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손님들이 불편해해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우연히 미라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편의점 밖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내가 요즘 만나는 남자 있잖아. 그 사람 어머니가 엄청난 재력가래. 전국의 체인점 수백 개 가진 회사 회장이라는 거야. 뭐? 외모?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결혼하면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살 건데 뭐. 하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 이런 계산적인 여자에게 속고 있다니. 그 남자가 누구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들 준호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며 누군가를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인데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대요. 저는 기뻤습니다. 준호는 사업에 집중하느라 연애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나이 40이 다 돼서 이제야 진지한 만남이 생겼다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준호가 데려온 여자는 다름 아닌 서미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서미라라고 합니다. 강남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머님, 준호 오빠에게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드디어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거짓이 섞여 있었고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웃음을 지으며 공손하게 말하는 모습은 제가 폐지 줍는 할머니로 만났을 때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물론 그녀는 제가 그 할머니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곱게 화장한 얼굴과 고급스러운 옷 그리고 정돈된 머리카락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했으니까요.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녀를 환대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그녀는 저에게 끊임없이 아부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대단한 회사를 일구셨다니 존경스러워요. 여성으로서 정말 롤모델이세요. 준호 오빠가 어머님을 정말 존경한다고 항상 말해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그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라 씨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본 적이 있나요? 그녀는 잠시 당황하더니 곧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대학생 때부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어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돕고 아이들에게 무료로 책도 읽어주곤 했죠. 순간 제 머릿속에 그녀가 폐지 줍는 할머니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숙자나 폐지 줍는 노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감성적인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사회에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밖에서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편의점에 가서 따뜻한 음료라도 사서 대접하곤 한답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그녀는 완벽한 배우가 되어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그녀의 말에 감동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결혼은 사랑과 존중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준호 오빠와는 그런 점에서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제가 폐지 줍는 할머니로 변장했다는 걸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라의 진짜 모습을 증명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목요일 저는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러 갔습니다. 이번에도 미라의 편의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한가로이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이고, 또 왔네. 정말 지긋지긋하다니까. 저는 묵묵히 편의점 앞에 놓인 상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미라가 한 발짝 다가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여기 오세요. 지저분하게 이러지 말고. 난 이제 곧 이 지긋지긋한 구멍가게도 떠나서 호화롭게 살 사람이라고요. 내가 여기서 일하는 동안은 이런 더러운 사람들이 보이는 게 정말 싫다고요. 그녀의 말에 제 심장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가씨는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아요?
제 질문에 미라는 깜짝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 이 할망구가 치매가 오셨나? 그런 걸 왜 물어보는 거야? 하지만 곧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사랑? 사랑이야 뭐. 돈만 많으면 사서라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뭐 대수야? 그때 미라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무시한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지야? 응, 내가 어제 김준호 집에 다녀왔다니까. 아니, 진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집이 으리으리해. 거실이 우리 편의점보다 넓다고.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미라는 저를 향해 등을 돌린 채 계속해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할망구 회장 노인네 비위를 맞추는 건 좀 귀찮긴 한데, 뭐 어때? 조금만 더 모시다가 결혼하면 그 재산으로 떵떵거리면서 호화롭게 살 거니까. 하하, 빨리 결혼을 서둘러야겠어. 진짜. 미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비서 정수 씨가 기다리는 차로 돌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정수 씨, 집으로 가요. 아들을 구해야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미라 씨를 다시 한번 집에 초대하고 싶구나. 내일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할게. 준호는 의아해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미라를 마음에 들어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다음 날 저녁, 미라는 화려한 옷차림으로 저희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처럼 과장된 공손함과 거짓된 웃음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어머님,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 오빠랑 어머님을 뵙게 되어 너무 기뻐요.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고 미라는 끊임없이 아부하는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해서 이런 거대한 기업을 일구셨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제가 항상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분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특히 노인분들이요. 저는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듣다가 갑자기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미라 씨, 네, 어머님. 거짓말은 그만하세요. 미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준호도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식탁 아래에 두었던 쇼핑백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허름한 벙거지 모자와 낡은 겉옷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미라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모자를 쓰고 미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래도 날 알아보지 못하겠어요? 미라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그래요, 미라 씨. 내가 바로 당신이 더럽다고, 지긋지긋하다고 했던 그 폐지 줍는 할머니예요.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 주세요. 준호야, 미라 씨에게 물어봐. 폐지 줍는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전화로 친구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미라는 벌벌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준호 오빠, 난 정말 오빠를 사랑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라 씨, 사랑이 뭐라고 했죠? 돈만 많으면 사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나요? 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준호는 점점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미라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야, 준호 오빠. 그건 그냥. 미라 씨는 너의 재산만 보고 접근한 거야. 준호야, 내가 직접 들었단다. 회장 노인네 할망구 비위나 맞춰주고 재산으로 떵떵거리며 살겠다고.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미라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미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준호에게 매달렸습니다. 오빠,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어머님이 저를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그리고 당신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지 않나요?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호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편의점,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미라는 미술학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저는 첫 만남부터 저에게 인사했던 미라가 준호에게 직업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미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머님,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돕는 일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미라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저를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편의점에서 일하겠어요? 오빠도 제가 학원에서 일하는 거 알잖아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정수 씨, 들어오시겠어요? 비서 정수 씨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공손히 인사를 하고 태블릿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준호야, 이걸 봐라. 준호가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 있는 미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폐지를 들고 접근하는 할머니에게 미라가 무례하게 대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 또 왔네. 정말 지긋지긋하다니까. 할머니, 이제 그만 여기 오세요. 지저분하게 이러지 말고.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고 미라가 전화 통화하는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야? 응, 내가 어제 김준호 집에 다녀왔다니까. 아니, 진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집이 으리으리해. 거실이 우리 편의점보다 넓다고. 그 할망구 회장 노인네 비위를 맞추는 건 좀 귀찮긴 한데, 뭐 어때? 조금만 더 모시다가 결혼하면 그 재산으로 떵떵거리면서 호화롭게 살 거니까.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미라는 이제 완전히 창백해진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건 합성이에요. 누군가 날 음해하려고. 준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미라, 이게 무슨 뜻이야? 넌 미술학원에서 일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 통화 내용은 이게 진짜 너야? 미라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 맞아. 나 편의점에서 일해. 그게 어때서? 오빠한테 잘 보이려고 거짓말 친 거야. 그리고 그래, 난 오빠 돈이 좋았어. 그게 잘못이야?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오빠도 내 외모 때문에 좋아한 거잖아. 서로 좋아하는 거 쫓는 거지, 뭐? 준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당장 나가. 뭐?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핸드백을 집어들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그녀는 돌아서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언젠가 후회할 거예요. 나 같은 여자 다시는 못 만날 거니까. 문이 쾅 하고 닫히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폐지를 주우셨다고요? 왜요? 준호의 질문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번거지 모자를 벗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앉으렴. 긴 이야기가 될 것 같구나. 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기억하니? 내가 작년 가을에 지방의 물류센터에 갔다고 했잖아. 네, 기억해요. 그때 어머니가 며칠 동안 연락이 잘 안 되셨죠. 그래, 맞아. 그때 내가 옛 친구를 만났단다. 김순자라고.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 다닌 친구였지. 저는 천천히 순자와의 재회, 그녀의 삶,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준호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나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겼어. 그녀가 폐지를 주우며 모은 돈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돕고 싶다는 내용이었지. 그래서 어머니가 순자 할머니 복지재단을 만드신 거군요. 그래.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 순자의 삶을 이해하고 싶었어. 그래서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옷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변장을 하고 폐지를 주우러 다녔던 거야.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매주요? 어머니,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세요? 만약 누군가 알아봤다면 정수 씨가 도와줬어. 그 애만 알고 있었지.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왜요? 어머니는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인데 왜 그런 힘든 일을? 돈이 많다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란다. 준호야. 순자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었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 준호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라를 만나게 된 거예요? 우연이었어. 내가 폐지를 줍는 곳 중 하나가 한 빌딩이었는데 그곳 1층에 미라가 운영하는 편의점이 있었지. 처음부터 그녀는 나를 무시하고 모욕했어. 저는 미라와의 모든 만남, 그녀가 얼마나 무례하게 저를 대했는지, 그리고 준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들었던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 미라를 내가 데려왔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녀는 날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녀를 단번에 알아봤어. 준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그런 상황에 놓이게 했네요. 아니야,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미라의 진짜 모습을 몰랐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나도 그랬고.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미라와 헤어지라고 하시면 제가 물어보지 않았을 텐데.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도. 무엇보다 내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단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제 곁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뵙고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준호야. 넌 내 일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어. 나는 그저 내 친구의 삶을 이해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럼 이제 그만두실 거예요? 폐지 줍는 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계속할 거야. 하지만 이제는 내가 알고 있으니 함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물론 원한다면 말이야. 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미라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했고 제가 시작한 순자 할머니 장학재단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가끔씩 준호도 변장을 하고 저와 함께 폐지를 주우러 다니곤 합니다. 물론 그 사실은 우리 둘과 정수 씨만 알고 있지요. 그리고 며칠 후 준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준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미라가 저한테 모든 걸 고백했어요. 처음에는 제 재산 때문에 접근했다고. 하지만 점점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게 되었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야, 사람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아. 첫 마음이 순수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또 변할 수 있어. 엄마가 너에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 보렴. 결국 준호는 미라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미라는 처음에는 준호를 붙잡으려 애썼지만 점차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커다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소마켓의 복지 정책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만들고 매장마다 지역 노인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순자 할머니 장학재단을 확대해 더 많은 소외계층을 돕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도 저는 매주 목요일 아무도 모르게 폐지를 주우러 나갑니다. 그것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순자의 삶을 기억하고 저의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한 작은 의식 같은 것입니다. 이 사연을 보낸 이유는 누구든 자신의 현재 위치에 안주하지 말고 다른 이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행운처럼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의 결과일 수 있고, 불행해 보이는 것들도 작은 선택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대들은 혹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폐지를 줍던 노인이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수많은 생계를 책임지던 기업의 회장이었음을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계산이 아닌 진심으로 해야 하며, 존중은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이번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느낍니다. 황희진 회장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황희진 선생님처럼 잊혀져선 안 될 이야기를 세상에 계속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하시길 바랍니다.